우리 인간의 직업 중에 90% 이상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떤 역할을 남겨놓을 것이냐? 저는 두 가지 포인트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시를 하는 영역은 살아남습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은 지시를 받고 이것을 잘 이행하는 데 특화되고 있는 기능들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역할들입니다. 안녕하세요. 디지털 기술과 디지털 기술로 인한 세상의 변화를 연구하는 디지털 경제학자 김상윤이라고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일상생활에 AI가 깊게 침투해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AI를 사용하기 시작했나요? AI가 본격화된 것은 2010년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2010년대 우리 국민들을 충격 속에 빠뜨린 사건이 하나 있죠. 바로 알파고가 탄생을 해서 이세돌이라는 바둑 천재를 이긴 그 시점입니다. 2016년이었는데요. 아마 당시에 많은 분들이 바둑을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잘 둘 수 있을까? 아마 이런 질문에 대해서 아마 의심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알파고가 너무 쉽게 이세돌을 꺾어버리는 것을 보고 충격에 빠졌죠. 당시 이 알파고라는 이 인공지능은요, 실제로 3천만 개의 기보를 학습을 했습니다. 딥러닝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인간이 둔 바둑의 과정들을 하나하나 사실 외웠다시피 학습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실제로 이 알파고를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사용된 CPU의 개수만 1200개고요. 우리 이제 엔비디아의 GPU가 이제 200개 정도 사용됐다라고 해요. 그만큼 거대한 하드웨어 세팅과 거대한 데이터,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인간의 바둑이라는 것을 넘어선 것이 2016년이죠. 사실 바둑과 유사하게 체스라는 종목을 인간을 이긴 것은 훨씬 더 오래전 일입니다. 1996년이었어요. IBM의 슈퍼컴퓨터 딥블루,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이제 당시의 인간 체스 챔피언을 이겼었는데요. 처음으로 체스 분야에 또 인공지능이 인간을 이긴 사례죠. 당시 딥블루는요, 여러분들 알고 계신 슈퍼컴퓨터의 모습이에요. 실제로 높이가 막 한 2m 정도 됐었고요. 그 무게만 해도 1.4톤이었다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당시 또 CPU가 뭐 수백 개 사용되기도 했고, 뭐 이런 방법으로 사실 인간보다 체스 그 수를 12수 앞을 내다봤는데 인간은 실제 최대 한 10수 정도 내다보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챔피언보다 2수 앞을 더 내다보니까 체스를 또 인간을 이겼던 것이죠. 자,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뭐 체스라든지 혹은 또 2016년에 바둑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의 인공지능의 승리는 우리가 이제 받아들였지만은 그 당시와 지금이 뭐가 다르냐. 당시의 인공지능은요, 체스만 잘 두고 바둑만 잘 두는 우리 소위 말하는 태스크 인공지능, 그 해당 특정 업무만 그 분야만 데이터만 학습해서 인간의 해당 능력을 앞서는 기능들이 구현되는 시점이었다라고 하면은 2010년대 이후로 본격적으로 인간의 대부분의 영역들, 특히 지능과 사고, 판단의 영역들에 인공지능이 관여하기 시작하게 되었고, 특히나 대표적인 영역이 바로 생성형 인공지능이죠. 아마 최근 많은 분들이 챗GPT라는 대표적인 서비스를 쓰고 계실 텐데요. 아마 처음 쓰셨을 때 놀라셨을 거예요. 얘가 이렇게 말을 잘하다니? 내가 이거 가지고 글 한번 써볼까? 그래서 이걸 챗GPT와 대화하면서 책을 내는 사람들도 요즘 등장하더라고요. 즉, 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인공지능 기술이요, 인간의 언어 구현이라든지 창작, 그리고 또 이런 작성, 이런 영역들에 어떻게 보면 인간만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이런 창작의 영역에 인공지능이 본격적으로 침투한 것이 바로 2010년대 중후반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인공지능은 특정 영역에 인간을 넘어서는 것을 훨씬 더 뛰어넘는, 즉 다양한 영역에 다재다능한 인간만의 영역들을 침범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과거의 인공지능과는 완전히 다른 특이점을 만들어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동차, 인터넷, 휴대전화와 같이 역사적으로 과학기술의 발전은 계속 있어왔습니다. 지금의 AI 혁명에서 앞선 발전들과 다른 점, 주목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최근에 AI 특이점, 제가 제 특이점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혁명을 저는 역할혁명이다, 이렇게 책에서도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인공지능의 변화와 영향력을 살펴보다 보니까 궁극적으로 인간과의 역할을 바꾸겠다라는 판단이 드는 겁니다. 기존의 이 역사를 바꾼 여러 발명품들과 현재 AI를 비교를 해보자면요. 과거 산업혁명 시대 전기라든지 자동차라든지 혹은 기계라든지 당시 이제 1800년대, 1900년대 대표적인 이 산물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자면은 당시 자동차는요, 인간의 한 도구였어요. 우리가 이동이라는 가치를 얻기 위한
우리가 걸어가고 뛰어가도 되지만은 자동차를 타고 가면 좀 편하죠. 그리고 좀 빠르게 갈 수 있죠. 그렇지만 꼭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동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계라고 하는 것들, 이제 1800년대, 1900년대 이런 어떤 그 기계화 과정에서는 주로 우리가 기술을 도구로 바라보던 관점이었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인공지능이 만들고 있는 변화는 인간의 본질적인 역할을 인공지능이 대체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을 뺏어간다는 거예요. 생성형 AI 툴을 가지고 보고서를 한 번이라도 써보신 분들 공감하실 겁니다. 내가 생성형 AI한테 하는 역할은요, 얘한테 잘 설명해주고 잘 명령해주고 이걸 어떤 방식으로 어떤 컨셉으로 어떤 톤으로 작성하다라는 것을 세팅해주는 역할이에요. 어떻게 보면 감독자이자 보조자이자 혹은 또 이걸 협조해주는 역할이죠. 실제로 이 보고서에 대한 작성은 누가 하느냐? 바로 인공지능이 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요즘 이제 뭐 글쓰기 영역뿐만이 아니고요, 예술 영역에도 인공지능이 깊숙이 침투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유럽의 한 그 예술가 협회에서는요,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시대가 인공지능의 시대로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 예술가들은 이를 규탄한다. 그 이유는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 작품들, 인공지능이 만든 예술 작품들이 대중들에게 인기를 끌면서 이것이 이제 값어치가 매겨지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구글의 인공지능화가 딥드림이라는 것이 몇 년 전에 출시됐는데 딥드림이 이제 작품 활동을 하는 거예요. 거기 작품들 중에 좀 괜찮은 것들을 구글에서 모아가지고 현실 세계 샌프란시스코 갤러리에다가 전시회를 열었더니 사람들이 이걸 돈을 주고 사가는 거예요. 와, 신기하다. 인공지능이 이런 그림을 그린단 말이야? 내가 소장해 놓으면 나중에 가치가 되겠는데? 이런 판단을 하는 거죠. 결국 예술가들은 도대체 인공지능이 그린 게 예술이냐라고 부정할 수 있지만은 시장은, 대중은 인공지능의 작품과 퀄리티를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거기 값어치를 매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기술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취미생활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산업이 되고 경제가 되어가고 있다. 자, 이런 점에서 완전히 인간과 역할을 바꿔가는 지금 현재의 역할혁명, 앞서 말씀드린 기존 1차, 2차 산업혁명의 기술, 이 산물들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수준의 세상의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I로 인해서 앞으로의 사회는 어떤 방식으로 변할 것으로 보시나요? 지금 이제 AI가 만들고 있는 역할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순수한 기술과 관련된 변화가 아니거든요. 이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역할이고, 인간의 역할이라면 하나의 업무일 수도 있고 하나의 일상일 수도 있고 내가 뭔가 일이나 생활을 하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결국 이 역할혁명의 그 변화의 양상들은 여러 산업이나 여러 업무나 여러 일상에서 아주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것을 AI를 기술 영역의 이슈로만 바라볼 수가 없다.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꿀지, 내 일상을 어떻게 바꿀지, 내 업무나 내가 속해 있는 이 업종, 비즈니스를 어떻게 바꿀지를 살펴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거대한 변화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최근에 이 신약업계, 제약업종이요, AI로 인해서 완전히 난리가 났습니다. 뭐냐면요, 미국의 앱사이라고 하는 AI 신약 생성 플랫폼을 개발한 기술 업체가 있는데요. 얘네들이 만든 기술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신약을 개발할 때 우리 파이프라인이라 그러죠. 이 파이프라인이 한 20년 정도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 임상 단계 제품화까지 성공하는 신약이 완성이 되면은 약 1조 원 정도가 투입되는 아주 거대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형 제약사들이 이 파이프라인의 안정성을 그리고 이런 또 성공 가능성을 과정에서 타진하느라 상당한 또 노력을 기울이고 있죠. 자, 그런데 AI가 어느 단계에 투입이 되냐면요, 바로 이 파이프라인에서 가장 앞 단계, 신약 후보 물질 발굴 단계입니다. 실제로 인간은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요, 자연물에서 채취를 하거나 혹은 인공 합성물, 화학 실험을 통해서 합성한 물질을 가지고 우리 몸에 어떤 기저 효과가 있을까, 어떻게 이것이 작용할까, 그 특정 치료 효과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 몸의 성분들과 결합시켜 나가는 과정으로 어떻게 보면 소위 발품을 파는 다양한 실험들을 통해서 이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을 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제 AI가 해주는 거예요. 이 물질과 우리 몸의 단백질이 결합해서 어떤 그 작용을 하고 어떤 병을 치료해 줄 수 있다, 어떤 효과가 있다, 어떤 기저 원리가 있다, 이런 것들을 AI가 빠르게 판단하고 정확성을 가지고 결론을 만들어주면은 이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 단계가 아주 극도로 줄어드는 거예요. 효율화되는 거죠. 보통 5, 6년 걸립니다. 근데 앱사이라는 이 업체 생성 플랫폼을 쓰면요, 빠르면 4주 만에 완성한 프로젝트도 있고요, 평균적으로 1년에서 2년까지로 단축을 시켜놨다 그래요. 제약사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알미랄, 머크 이런 대형 제약사들 많이들 들어보셨죠? 이런 업체들이요, 수천억 원을 앱사이라는 업체에 투자해가지고 야, 같이 우리 신약 개발하자
항암제 개발하자. 아마 이제 수년 내에 이런 우리 암 치료하는 치료제가 다양하게 출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말은 AI가 우리 제약업계에 역할을 함으로써 지금까지 우리 인간이 정말 어렵게 만들어낸 이런 혁신적인 신약들이 너무나 다양하게 앞으로 출시가 될 수가 있다. 완성이 될 수 있다. 그 말은 우리 인간의 수명도 연장되고 아주 건강한 삶에 아주 AI가 본격적으로 이 의학 제약 산업을 바탕으로 활약하게 되는 시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AI가 만들 어떻게 보면 여러 산업에 확대된 효과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로봇 산업도 AI가 들어와서 거대하게 바꿔놓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스타트업 피규어 AI라는 업체인데요. 이 로봇의 두뇌에 GPT가 탑재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챗GPT 여러분 써보시면은 인공지능과 인간이 소통이 아주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습니까? 얘가 말을 잘 알아듣고 우리가 했던 대화를 기억해서 또 그 뒤에 반응을 보입니다. 자, 그 두뇌가 로봇에 탑재되는 순간 이 로봇과 인간이 소통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뉴스나 이런 데서 이제 영상을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바로 이 피규어 AI의 이 로봇이 뭐 인간과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대화를 주고받고 인간이 인지하는 여러 가지 이 사물이나 상황을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또 행동을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정말 뭐 꿈에서나 영화 속에서나 상상했던 뭐 사이보그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이 시대가 제가 봤을 때는 몇 년 남지 않았다. 2, 3년 내에 정말 완성도 높은 제품들이 출시가 될 수 있다. 바로 이것도 AI가 로봇 산업을 AI가 제약 업종을 바꿔놓는 이 후방 효과라고 할 수가 있겠죠. AI로 인해 사라질 직업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교수님의 생각은 무엇이며 AI 시대에서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선 어떤 점을 키워나가야 할까요? 제가 대중 강연을 나가면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내 직업은 괜찮을까요? 어떤 직업이 앞으로 유망할까요? 제가 T 성향이 있어가지고요. 결론부터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은 우리 인간의 직업 중에 90% 이상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왜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인간이 호락호락 또 AI에게 모든 역량을 다 넘겨주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실제로 역사를 보더라도 기계화 산업화 과정에서 노동이라는 것이 기계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우리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즈 영화 보시면 정말 쳇바퀴 굴러가듯이 노동하는 사람들이 기계로 대체돼가지고 인간이 뭐 자존감을 잃어가고 여러 이제 역할을 잃어간다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또 슬프게 묘사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과정 우리가 다 겪어온 거예요. 근데 지금 현대 사회는 많은 부분이 기계가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우리 인간의 직업은 오히려 더 늘어났거나 혹은 인간은 또 다른 여가 활동이라든지 뭐 다른 또 생산성 있는 혹은 또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여러 일단 활동들을 더 찾게 됐죠. 바로 AI 시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제가 90%는 대체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냐면은 지금 AI가 대체하고 있는 영역은 대부분 이 지능 쪽 영역이에요. 판단하고 혹은 또 의사결정하고 뭐 추론하고 결국 우리가 노동을 기계가 대체해왔다라고 하면은 이제 AI가 지능까지 대체하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그 어느 하나 남겨질 수 있는 직업이 없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 정확한 예측이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일부분에 우리가 존엄을 지켜야 될 부분들에 대한 역할을 남겨놓을 것이다. 그럼 어떤 역할을 남겨놓을 것이냐? 저는 두 가지 포인트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정 직업이 남을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어떤 기준으로 이걸 살펴봐야 되냐? 두 가지가 뭐냐면요. 첫 번째는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특정 업무를 할 때 지시하는 영역과 지시받고 이행하는 영역 이 두 개로 딱 나눠볼게요. 흑백으로 나눠보면은 지시를 하는 영역은 살아남습니다. 왜냐하면은 인공지능은 지시를 받고 이것을 잘 이행하는 데 특화되고 있는 기능들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이 방향을 정하고 목적을 담고 의도를 담고 가치를 부여하고 이런 것도 물론 AI가 이것을 자동화해서 하는 것도 가능은 하지만은 인간이 그런 부분들만큼은 남겨놓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속에서 차별화라는 것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우리가 이제 특정 직업이 사라진다, 지속된다라는 관점보다는 내가 속해 있는 업종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 중에서 이걸 쪼개보다 보면은 특정 영역은 내가 지시하거나 방향을 잡아야 되는 업무에 해당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역량과 그것을 바탕으로 AI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소통하는 역량들 좀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인간의 감정을 다루는 역할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가 활동을 이렇게 현대사회가 많이 갖게 된 것은 기계 덕분이죠. 주 5일제로 바뀐 지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제 AI가 또 지능 영역까지, 지능 활동까지도 뺏어가게 되면 우리가 주 3일제, 주 2일제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남은 영역 동안 우리는 뭘 할까? 결국 우리가 이제 인간과 소통하고 관계를 맺고 또 그 속에서 또 새로운 또 이런 가치를 찾고 존엄을 찾고 이런 어떤 감정이나 관계에 해당되는 영역만큼은
AI가 완전히 비집고 들어오진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련된 업무라든지 또 직업을 우리가 좀 또 새롭게 다양하게 발굴하지 않을까. 그럼 그 속에서 역량을 가진 분들은 또 새로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머지않을 AI 시대에서 비즈니스적 기회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이 답을 좀 드리기 위한 책이 제가 이번에 출간한 책인데요. 기술은 어떻게 비즈니스를 바꾸는가라는 제목으로 제가 책을 냈는데 실제로 지금 이 AI든 혹은 제가 언급한 비트코인 그리고 공간 컴퓨팅이라는 이 3대 기술, 디지털 기술 영역은요. 아주 거대한 변화의 지금 시작점에 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다 특이점 혁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거대한 변화가 눈앞에 펼쳐진다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보이는 반응과 태도는 달라요. 뭐냐 하면은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만약 여러분들께서 그 바닷가에 가셨는데 내 눈앞에 거대한 파도가 이렇게 헤일이 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게 지금 정말 위험한 상황이다. 그런 파도를 맞닥뜨렸을 때 아마 각기 다른 반응들을 보이시겠죠. 아마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이걸 빨리 피하고 보자. 일단 생명을 지켜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대응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요. 또 어떤 분은 야, 이런 우리나라에서 이런 거대한 파도, 예쁜 파도를 보기가 힘든데 얼른 그 서핑보드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이거를 제 즐겁게 파도를 타봐야겠다. 또 이렇게 또 기회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세 번째는 물론 실제에서는 말이 안 되지만은 제가 그냥 가정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야, 파도가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어떤 모양과 어떤 각도와 어떤 깊이로 치게끔 우리가 좀 유도할 수 없을까? 만들어갈 수 없을까?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죠. 즉 우리가 지금 눈앞에 펼쳐진 AI 특이점, 비트코인 특이점, 공간 컴퓨팅 특이점이 거대한 파도라고 하면은 이 파도를 우리의 입맛에 맞게, 우리가 기회를 살릴 수 있게, 혹은 우리의 역량들이 먹힐 만하게 이런 변화들을 만들어 간다라는 상황들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 볼 수가 있다라는 점이고, 아마 각자 맡으신 업무, 속해 있는 업종, 그리고 또 내가 앞으로 또 이렇게 또 세상을 향해서 뭔가 비즈니스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방향의 흐름을 그냥 이끌려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대한 흐름을 만들려면, 내가 이것을 주도하려면, 이 파도를 내가 모양을 좀 나에게 예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이 새 기술 분야에 어떤 점들을 구체적으로 지금 보셔야 하는지를 제가 좀 연구를 해서 이 방향성을 한번 책에 담아왔습니다. 그건 좀 구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최근 집필하신 책인 엑스트로피는 오늘 말씀해주신 AI 내용과 관련된 책일까요? 지금 이제 AI 얘기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AI 기술 분야도 이제 특이점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 기술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펼쳐질까, 세상의 변화는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에 대해서 우리가 예상을 하고자 한단 말이에요. 예측을 하고자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와 같은 사람의 얘기도 듣고 또 뭐 강의도 들으시고 공부도 하시죠. 자, 근데 이 기술을 예측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의 욕망이 들어가요. 사람들의 의도가 들어가요. 그리고 돈과 권력이 작동합니다. 결국 AI가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지는 기술 자체만 보면 안 되고요. 이 주변을 둘러싼 인간의 의도, 욕망, 권력, 돈을 함께 보셔야 돼요. 자, 그러다 보면요, 이 기술이 순수하게 정말 모든 사람이 만족할 만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도 있지만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작동에 의해서 우리가 정말 일부 사람들은 피해를 보거나 손해를 보거나 혹은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기술이 흘러갈 수도 있어요. 세상이 그쪽 방향으로 진화할 수도 있죠. 그럼 일반 대중들은 와, 기술이 이렇게 나쁜 쪽에 활용된단 말이야? 내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지? 상당히 우려하고 또 이런 위험에 빠지기도 하죠. 바로 제가 책 제목에 엑스트로피라는 단어를 썼는데, 바로 이 엑스트로피는 이 기술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야 될지에 대한 기술 철학입니다. 1980년대 캘리포니아에는 다소 급진적이고 진취적인 생각을 가진 연구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고민이 바로 과학기술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사회 발전을 위해 활용할까였는데요. 예를 들면 인간 사회의 불평등, 환경 문제, 혹은 또 생명 연장 등의 인간 세상의 보편적인 가치 증대에 과학기술을 활용해보자라는 것이었죠. 그들은 이러한 자신들의 철학을 엑스트로피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당시에 독특한 상상력을 가지고 매거진을 만들고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서 미래 사회 모습을 예견해 보기도 하고 다양한 토론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의 시각을 나누기도 했죠. 놀랍게도 그중에는 비트코인 관련된 내용도 있습니다. 여러 암호학자들이 이 비트코인이라는, 즉 비트코인 전신, 비트코인이 속해 있는 암호화폐라는 연구를 통해서 세상의 불평등이나 여러 기존 질서, 제도, 중앙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보자 하는 시도들을 했었던 것이죠. 즉 엑스트로피는
기술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인류 진화를 이끄는 데 활용되어야 한다는 진보적이고 낙관적인 기술 철학입니다. 제가 이번에 출간한 책은 이 새로운 관점으로 기술을 다시 바라보고 우리 사회의 미래 발전 상황을 예측해보자 하는 의도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재미있는 프로그램 제목이 있죠. 세상에 나쁜 개는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주장하는 이 기술에 적용을 해보면요. 세상에 나쁜 기술은 없습니다. 인간이 나쁘게 활용할 뿐이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기술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기술자만들의 고민은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들, 기술로 인한 인류 발전과 또 일상생활의 어떤 편익 증대에 활용되는 여러 영역에서 우리가 철학의 관점을 가지고 이 기술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지 함께 고민하고 머리를 맞대야 한다라는 관점에서 또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